항상 인사가 좀 한 박자 늦으신 것 같아요. 아, 네. 타이밍 좀 같이 맞추면 안 될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늦었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초평국 회계사입니다. 네, 박기란 변호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뭐 좋은 소식 많은데 뭐 어떤 것부터. 그러세요? 저는 예전에 집 산 거는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2세가 태어나서 되게 행복하게 부릉부릉한 H사의 미국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도 하나 장만하셨고 저 삶의 활력을 뭐 여러 가지로 얻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열심히 이제 하고 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스타트업 랩이 실무 경험들을 쌓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좀 되게 좀 이렇게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 감동, 흥분의 그 표현을 좀 표현이 좀 서툴러서 저희 그 자식 같은 그렇죠. 책 아니겠습니까? 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쪼개서 이러한 실무 지식을 정리된 텍스트로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스타트업 랩 멤버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님이 다 함께 모여서 쓴 공저입니다. 스타트업 밸류업 경영관리 노트. 스타트업 밸류업 경영관리 노트. 스타트업이 경영관리로도 밸류업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홍보는 여기까지. 네, 이 영상과 함께 또 이렇게 보시면 좋죠.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다 담겨 있어요. 오늘은 바로 스타트업 증빙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변리사님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지출한 내역들에 대한 증빙들을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세무사님이 해주시죠. 말문이 막혀가지고 순간 이래서는 안 돼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냥 그거 회계 사무실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카드 쓰고, 요새는 카드 자료 달라고도 안 하던데. 그렇죠. 그게 자동으로 이제 전산에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끊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저희가 회사 카드를 쓴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전산에 들어갈 거고, 이거 뭐 할 게 없는 게 아니냐. 아니 뭐 전산에 뭐 들어가겠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즉 이제 변리사님은 자기 회사의 장부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신고가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돈 많이 벌면 사실 회사 장부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사장님의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모시거나 세무회계 이제 해주시는 담당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심지어 제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세금이 나왔네요. 이게 다인 답답한 면도 있지만 또 그걸 하자니 또 본업이 너무 애로가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본인들의 비즈니스 디벨롭을 위해서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까지 챙겨야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누차 저희 채널이, 그리고 제가 강조했듯이 경영관리는 실제 회사의 어떤 단계, 투자 시리즈이건 아니면 뭔가 개발 단계에서 CF품이 나오고 판로 개척을 통해 매출이 일어나고 해외 주축이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이 점점 성장할수록 중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빙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현재 낮다고 해서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지금 변리사님처럼 사업이 정말 잘 되시거든요. 돈을 끌어 모으고 계신데 예전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막상 하자니 그게 부대끼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변리사님 같은 분은 본인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자들이 적은 거죠. 투자자한테 우리 회사에 결산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딱히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스타트업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이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증빙관리는 당연히 잘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증빙관리의 중요성을 이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증빙관리는 뭐냐? 우선은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 자체가 증빙관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적격 증빙이 바로 지금 변리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라고 하죠. 이러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러한 형태들을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적격 증빙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자적으로 문서가 수치 발급되다 보니까 기록이 항상
항상 남는 거고 뭐 대리인이 권한만 부여받으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해서 이 회사의 지출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 증빙을 하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적격 증빙이라는 건 증빙, 실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증빙을 수취했다는 것뿐이지 그 지출이 어떠한 성격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A라는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은 결제 금액이 뭐 인당 10,000원짜리여서 20,000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식사를 했다는 결과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 식당 2만 원, 몇 월 며칠, 그게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지출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실제 회계 세무사무실은 관련된 증빙을 본 다음에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임의대로 결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의도치 않은 다른 용도로 잡히거나 좀 세금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손해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사의 경우 직원이랑 같이 먹으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봐서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집계가 되는데, 만약에 거래처 사장님이랑 밥을 먹었다 그러면 관계 개선을 위한 고객과의 활동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접대비로 봐서 접대비라는 개정 과목에 집계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이 결과물만 있다 보면 세무사무실은 임의대로 회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개정 과목에 따라 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게 크게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네. 접대비로 처리되는 거랑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거랑 뭐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뭐 맞습니다. 그런 거에 거의 무지했던 것 같은데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네네. 돈을 많이 버시니까 세금 좀 내는 거야 뭐 별 관심 없으시잖아요. 한 뭐 1억 나왔구나 그럼 내시면 되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가세 공제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접대비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10%의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가 없고요. 다만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법인세를 줄이는 데는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줄인다는 건 창출된 이득의 세율을 곱한 세금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된 금액의 법인 세율만큼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크진 않죠 보통. 그렇죠. 법인이. 2억 미만이면 11% 지방세 포함해서 2억 이상일 경우 뭐 22%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식사를 해서 11만 원이 지출됐으면 그 10%인 만 원은 100%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크네요. 네. 부가세 터는 게 중요한데. 그 효과가 턴다네 또 전문 용어 막 쓰시는데 전문 용어 좀 여기서 좀 자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세금을 누락시킨다거나 절세 목적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게 제대로 기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뭐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한 번에 다운 받은 다음에 그 적용칸을 만들어서 그 항목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소모품을 구매했다, 아니면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뭐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했다, 미팅 자리에서 다과를 사는데 썼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모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회계 사무실에서는 그 성격에 맞게 개정 과목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요새는 사실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은 눈에 보이는 업체명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는 성격을 좀 유추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카드 결제 내역 결산할 때마다 보는 거지만 피지사, 소위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결제 대행 업체들의 리스트업이 뜨기 때문에 뭘 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체크를 안 해주시면 좀 난감하겠네요. 그 맞습니다. 기장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쿠팡에서 내가 물건을 샀다. 근데 쿠팡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소모품을 살 수도 있고 거기에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선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파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충분히 뭐 세무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보고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임의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특별히 언급해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건 세무사무실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적격증빙 말고도 3만 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일반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만 원 이상에 대한 지출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2%의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네. 뭐 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보통 30만 원짜리를 10개로 해가지고 간이 영수증으로 이렇게. 정말 이제 아이디어가 샘솟는 분이신데 우리 변리사님은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편법적인 부분을 아니, 그게 활용할 수 아니라 있지 않을까. 그냥 궁금해서 이제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구매했는데 3만 원 10개로 쪼갰다. 그게 밝혀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해서는 10,000원 이하의 지출권만 간이 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접대비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입장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격 증빙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유치를 하면 투자자의 돈을 쓰는 거고 대출을 하면 금융기관의 돈을 받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자금에 대해서는 용처, 자금의 어떤 사용처를 일반적으로 명기합니다. 자금과 관련돼서 우리 회사의 개발과 관련돼서 아니면 운영비 아니면 뭔가 마케팅 비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항목과 금액을 물론 그 금액이 100%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돈을 쓸 것이다 라는 걸 서로 확약하는 문서가 담겨 있어요. 즉 그거를 내가 입증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쓰여지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를 보고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마케팅 비용이면 외주 마케팅 회사의 이름이 들어간 생계란서가 있을 것이고 특허 관련 출연 비용이면 별일 하사님처럼 P&K 특허 사무실 이러한 이름이 들어간 생계란서를 수취를 했겠죠. 적격 증빙이 그 회사의 어떤 이름이 그 서비스, 그 지출에 대한 성격을 보여주는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적격 증빙이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조사 대상이 되나요? 그렇죠. 투자를 받았지만 그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그 성격에 맞게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내부 문서가 충분치 않다. 문제가 불거지는 중요한 케이스들이 있으면 투자 계약서에 그 용처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도록 계약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관련된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가셔가지고 막 네. 소리도 뒤지고 막 이거 막 이렇게 그저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막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진짜 드라마를 많이 보셨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래? 욕먹어요. 그러진 않고 계약상에 있는 걸로 뭔가 압박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 감사인이 어떤 절차를 취할 때 회계사들이 그 주어진 증거는 그 증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증거가 맞다는 전제하에 그게 뭐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그거 자체를 뭐 조작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모든 절차가 사실 다 무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한계가 좀 명확하고요. 다시 돌아오면 투자 유치 이후 그렇게 받은 자금을 우리가 잘 집행하고 보고함에 있어서 적격 증빙 플러스 그 목적에 맞게 지출된 상황들, 내용들 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사의 내부 통제 구축인 거죠. 팀이 이제 세분화되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대표이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지출 결의 문서도 만들고 예를 들어 예산이 큰 것들은 사전에 승인하기도 하고 소소한 금액들은 뭐 이렇게 전결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얼마 이상은 뭐 얼마 이하는 어느 이사님이 지출하시고 얼마 건 이상은 대표님이 결제하고 결제할 때 참여자들도 들어가고 이러한 이제 통제들 자체적인 문서들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으셔야지 투자 유치나 세무조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구축이 그러한 증빙의 퀄리티를 높인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약간 투자 관리 입장에서 투자 유치 받은 이후에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세무조사 대응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세무조사랑 나랑은 별로 관련이 없다. 나 맨날 손실 나고 아직은 개발 단계고 매출이 조금 일어나더라도 확장해서 계속 재투자할 거니까 손실이 쌓여 있어서 우리는 뭐 관련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크게 발생되면 그거로 인해 국세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시스템을 통해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서면 조사로 요구하는 아이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정기 세무조사에서 결정이 돼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이제 남의 일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몇 년 뒤에 대박을 일으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몇 년 뒤에 수십억 그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됐다. 그럼 그게 곧 다 세금으로 이어지는데 그 시점에서는 관리 체계도 구축해서 직원도 뽑고 직원들이 증빙 관리나 적절하게 뭔가 회사 통제도 만들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세무조사는 그 몇 년 전 거를 대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세무서가 알면 지금 당장 추적을 하기보다 왜 거기는 결산도 안 끝났고 당장 조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보통 2년, 3년 전 거 귀속기간이 그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는 거고 예를 들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 건이 다른 연도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거래 구조로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그러면 다른 귀속연도, 다른 사업연도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계속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걸리면은 물꼬를 타고 들어가서 다 파헤친다. 근데 사실 그게 뭐 법적 절차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다 본인의 일을 그냥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절차가 있으니까 그 범위, 저희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귀속연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 구조를 잘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실제 그 회사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세무조사를 오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더존 또는 세무사랑 이러한 뭐 공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부를 작성했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오면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백업 파일을 달라고 해요. 그럼 백업 파일에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먼저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출건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건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적요가 거의 없거나 되게 을에 발생되어 있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법인카드 뭐 식대가 되면 식대 이렇게만 쓰인 거예요. 이 식대를 직원이랑 먹었어? 아니면 뭐 회사 뭐 거래처 사장님이랑 먹었어? 아니면 뭐 워크숍 할 때 먹었어? 그럼 그거 관련된 문서가 있어? 아무것도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의 적요만 달려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 그건 당연히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내부 통제 절차라고 얘기하죠. 지출을 필요로 하는 목적을 얘기한 문서가 있을 테고 그거에 맞게 정결 권한에 따라서 승인이 일어나면 집행이 되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서 기록을 잘하는 그 일련의 방식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나중에 세무조사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적법하게 어떤 비용 지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거나 감사를 할 때 실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증빙관리와 기록의 중요성은 두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통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나요? 그거 뭐 어떻게 모르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모르고 네. 회사 커졌는데 이걸 누구 어디다 알려달라 하기도 그렇고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리서치와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시고요. 변리사님은 저한테 돈을 주시면 네. 제가 확실하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